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크리스탈 치과 이창균입니다. 데놀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전치부 발치를 결정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고민할 점입니다. 요즘 치과계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책 중에 많은 관심을 받는 책을 꼽아보라고 하면 그 중에 이 책이 꼭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보셨을 주켈리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임플란트 주위에서 시행하는 뮤코진지발 이스테틱 서저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증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상악 전치부에 시행한 임플란트 수복물에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이제 극복하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이죠. 주로 이제 CT 그래프트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증례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증례에서 보시면 저런 문제가 생긴 임플란트 수복물에 대해서 크라운 랭스닝과 CT 그래프트 그리고 크라운을 새로 제작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그림과 같은 그런 증례들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 책이 치과 의사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을까요? 그것은 상악 전치부에 시행하는 임플란트 수복물이 심미적인 결과를 얻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처음에는 심미적인 결과를 얻은 듯 했지만 시간이 경과되면서 이와 같은 어떤 심미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소개한 이 책이 관심을 받는 거겠죠. 아시다시피 임플란트 주위 조직은 자연치아 주위의 치주 조직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심미적인 결과를 얻는 게 쉽지 않고, 그리고 그 결과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는 것 또한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악 전치부에 식립한 임플란트의 수복물의 장기적인 팔로우업의 결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연구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그렇게 환자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27명의 환자를 가지고 시작을 했고, 최종적으로 12년에서 15년 후 결과를 본 것은 18명에 불과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보시다시피 치주 질환이 전혀 없는 환자에,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상악 전치에 시행한 싱글 임플란트 크라운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상악 전치부 증례에서 가장 쉬운 증례죠. 가장 쉬운 증례들을 가지고 팔로우업을 해본 것입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환자들이 대부분 수복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12년에서 15년 팔로우업 해봤더니.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단서가 있는데 전문가들에 비해서는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줬을까?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AS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프트 티슈 이스테틱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게 0점에서부터 10점까지를 줬는데 전문가들이 준 평균을 내봤더니 한 5.7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AP라고 하는 것은 그런 수복물, 보철물의 심미적인 것에 대한 점수를 준 건데 0점에서 10점까지를 줬는데 평가를 해보니까 한 6.1점. 다시 말하면 10점 만점에 한 5, 6점 정도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들은 그냥 어느 정도 그럭저럭 만족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치과 의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결코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22개의 임플란트 중에서 1개는 페일을 했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기 N이라고 되어 있는 게 새로 교체한 것이거든요. 크라운을 새로 교체한 게 6개. 그 다음에 교체할 필요는 없었지만 포셀린 프랙처가 있어서 어쨌든 조금 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보이는 게 3개나 됩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의 어떤 보철적인 컴플리케이션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수복물의 장기적인 결과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흡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철적인 합병증은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또 임플란트 인프라 포지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18명의 환자 가운데 1명에게 나타난 현상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문헌으로나 아니면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계실 텐데, 임플란트 수복을 하고 나서 그 주변의 치아들이 정출하면서 그 임플란트의 위치가 처음에 비해서, 그리고 인접 자연 치아들에 비해서 낮은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 성장기에 시행을 했을 때, 즉 비교적 젊은 나이에 시행을 했을 때, 아니면 좀 어린 나이에 시행을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직내에서도, 이 논문에서도 33세 남성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악 전치부에 식립한 임플란트 수복물의 장기적인 이스테릭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는 논문에도 보면은 소프트 티슈 디선스, 다시 말하면 리세션이 되는 거죠. 그것과 페리 임플란타이티스, 그 외에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한 것과 동일한 스켈레탈 체인지로 인해서 주변 자연치아와 어떤 불균형을 이루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또 이런 증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게 그런 거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는 20세 여성에게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켈레탈 체인지에 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20년 정도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리콜 환자의 73%에서 이런 인프라 오클루전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73%,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젊은 환자 혹은 어린 환자에게 했을 때 나타나는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30세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둘로 그룹을 나눴을 때 두 그룹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predisposition risk factor를 우리는 지금까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치료 전에는. 이와 같은 그런 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상악 전치부 치아를 발치하고 그것을 임플란트로 치료하려는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이 자연치아를 발치하는 것이 맞을까? 혹시 발치하지 않고 좀 더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치료를 하는 것은 할 수는 없을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했던 그런 임플란트의 상악 전치부 수복물에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컴플리케이션, 예측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피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앞으로 이제 여러분께 5개의 증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모두 다 발치를 고민하게 되는 상악 전치부 증례입니다. 4가지의 서로 다른 방법으로 발치를 하지 않고 자연치아를 유지하는 치료를 한 것인데요. 이 증례들을 통해서 상악 전치부에서 자연치아를 조금 더 유지하면서도 그 치료 결과를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증례입니다. 53세 여성인데 저 11번 치아, 그러니까 잇몸이 안 좋고 앞니가 앞으로 뻗어져 있다. 저게 주소입니다. 저걸 안으로 넣고 싶은 것이 이 환자분의 주소죠. 만약에 저런 상태로 그냥 유지해도 상관없는 환자라면은 그냥 뭐 유지하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걸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치주적으로는 썩 좋아 보이진 않죠. 파노라마를 보시면 여기 11번 치아의 팔라탈 쪽에 어떤 그 본 디펙트가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시면 잇몸이 약간 스웰링이 있고 레드니스가 있죠. 저거를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이 환자분은 저 치아에 대해서 스케일링 앤 루트 플레이닝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이 환자분이 주소는 물론 저것을 안으로 넣고 싶은 것이었지만 저 치료를 서둘러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셨습니다.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이제 그런 환자분이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우선은 SRP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심 기대하기로는 저 팔라탈 쪽의 염증이 가라앉으면서 입술의 힘에 의해서 저것이 조금이라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좀 기대했는데 그런 결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환자분께서 상당히 그 메인티넌스 케어에도 잘 응해주고 하셔서 이 치아를 유지하면서 일단 레비오 버전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엔도를 하고 크라운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을 할 당시까지 저 팔라탈 쪽에 시행한 SRP의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환자분의 그런 컴플라이언스도 좋았고요. 그렇게 해서 치료 결과가 이렇게 얻어졌습니다. 저게 술전이고 술 후의 모습이죠. 환자가 원했던 이 치아가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것은 잘 해결이 되었고 환자분은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잇몸도 염증이 좀 가라앉았는데 이제 관심은 저게 얼마나 오래 유지될 것인가, 그리고 저 팔라탈 쪽의 염증에 의해서 저게 다시 밖으로 나오진 않을까, 모빌리티가 증가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들이 있죠. 근데 이분은
이후에 메인티넌스 케어 SPT에 잘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술로 5년째까지 저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보시면 이 팔라탈 쪽의 잇몸의 색깔과 텍스처가 상당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록으로는 지금 5년 경과 사진밖에 없었지만 이분은 없지만 지금은 7년 경과까지 이 상태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 엔도 후에 찍었던 이 사진과 비교해 보면 팔라탈 쪽에 있었던 이런 디펙트들이 상당히 해소가 된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잘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SRP, 정확히 말하면 잇몸에 있는 어떤 염증성 질환을 적절하게 치료해 줌으로써 이 치아를 발거하지 않고 수복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7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그런 증례입니다. 이번에 두 번째 증례입니다. 73세 여성인데요. 씌웠더니가 부러졌다라는 것을 주소로 왔습니다. 바로 13번 치아가 부러졌습니다. 아마 크라운 수복을 해놓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초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뭔가 저기에 크라운 수복을 하기 위해서 포스트를 하고 했을 때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특히 캐나인이기 때문에. 근데 저걸 발거를 한다고 했을 때 저 긴 루트가 좀 상당히 아깝고, 또 그리고 고령인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것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크라운 랭스닝을 진행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잇몸을 좀 잘라주고 플랩을 풀 티크니스로 박리해서 그다음에 치조골을 적절하게 삭제해서 바이오로직 위드스를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CLP를 시행한 직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힐링이 되어서 이렇게 메탈의 기성 포스트를 해가지고 코어를 진행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이제 파이버 포스트를 쓰는데 이 당시에는 메탈을 사용을 했네요. 보시다시피 술전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보철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페룰이라고 할 수 있는 2mm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PFM을 수복을 해주었고요. 그 이후 8년이 경과된 모습입니다. 8년이 경과하면서 이 잇몸이 조금씩 자라 내려오면서 여기가 약간 레드니스가 있긴 한데 전혀 수복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9년 경과째까지의 그런 파노라마상으로 봤을 때 이 캐나인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전치부도 파절이 되고 하악 전치 중절치 하나가 소실돼서 임플란트를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13번은 9년까지 잘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죠. 그런데 이런 CLP를 할 때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다시피 아무래도 진지발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오세오 서저리를 해서 그걸 높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좌우 비대칭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술전의 진지발 마진에 비해서 그것이 높아지면서 옆에 있는 캐나인과는 비대칭이 유발되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양쪽 캐나인의 차이는 뭐 크게 눈에 띄진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분 같은 경우 이 측절치가 이렇게 호리존탈 프랙처가 돼서 CLP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좀 비대칭이 좀 심미적인 저해를 가져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이 인사이저 라인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도 좀 약간 수정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진지발 마진의 디스하모니로 인한 좌우 비대칭 좀 심미적으로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비슷한 증례에서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면 그런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습니다. 67세 여성인데요. 아까와 비슷한 씌웠더니가 부러졌다라는 주소로 내원을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내원 당일에 일단 심미적으로 저거를 저 상태로 그냥 보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그 상부에 있는 우식이 좀 변색은 있었지만 그렇게 치질이 굉장히 하드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 우식을 제거하고 저 상태에서 파이버 포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레진을 이용해서 치아 형태 정도를 저렇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내원을 했을 때 마취를 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잡아내린 거죠. 그러니까 발치를 했는데 약간만 한 거죠. 그러니까 서지컬 익스트루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페룰이 나올 정도로 해서 그냥 옆에 있는 자연치아에다가 레진으로 그냥 붙였습니다. 근데 발치 과정에서 이 파필라 부분이 약간 떨어져 가지고 여기를 이제 봉합을 한 정도, 그 정도의 아주 간단한 수식이죠. 그렇게 했을 때 하고 나서 지금
PA 사진에서 보시면 요만큼이 빠져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경과됐을 때 이 스플린트를 제거하면서 템포러리 크라운을 제작해 줬고요. 그리고 서지컬 익스트루전을 한 지 2달이 경과됐을 때 인상을 체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PFM 크라운을 장착해 줬고 향후 6년간의 결과를 봤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아까 CLP의 경우와는 다르게 잇몸의 높이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심미적으로도 부조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서지컬 익스트루전을 하면은 진지발 마진의 비대칭성이 유발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 CLP에 비해서 CLP는 플랩도 열고 뼈도 치고 다시 봉합도 하고 해야 되지만 이거는 정말 술식이 단순하죠. 발치를 약간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크라운 루트 레이쇼가 CLP를 한 경우에 비해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이 그림을 통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CLP를 하게 되면은 결국 임상 크라운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루트에 비해서 크라운이 길어지면서 크라운 루트 레이쇼가 조금 불리해집니다. 반면에 루트를 잡아 내리면 크라운의 길이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CR 레이저가 조금 유리하죠. 그런 점에서 서지컬 익스트루전은 또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연 치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좀 상당히 효과적이면서 간단한 술식이죠. 그리고 이 술식과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2가지 기간이 있는데 그것은 치키보시의 이 오토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는 이 아티클에 보면은 픽세이션의 기간은 1~2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통 한 달째에 스플린트 된 것을 제거하고 그 서지컬 익스트루전 한 치아 단독에 프로비전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2달이 됐을 때 여기 보시면은 레스토레이티브 트리트먼트는 2~3달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2달 정도의 인상을 뜨는 편입니다. 이번엔 또 다른 증례입니다. 48세 여성인데 앞니가 부러졌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남아 있으면은 뭐 그래도 크라운 수복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팔라탈 쪽이 서브로 내려가면서 여기 이제 블리딩된 흔적도 보이시죠? 서브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오블리크하게 파절이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이것을 CLP 방법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팔라탈 부분이 결국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팔라탈을 내리기는 쉽진 않죠. 만약에 CLP의 원리대로 한다면 이렇게 깨져 있는 이 파절에 대해서 우리가 바이오로직 위드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절선 하방으로 한 3mm 정도 쳐 내려가야 됩니다. 본을 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크라운을 이렇게 덮어주게 되는 방법이죠. 근데 이것은 팔라탈 쪽에 국한해서 시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시행을 했는데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게 파절이 돼서 만약에 그게 치조골 하방까지 파절이 됐다면 여기는 인트라보니 디펙트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 살짝 제거합니다. 그리고 잇몸을 약간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게 힐링이 되면서 원래 잇몸 높이보다 조금 낮게 힐링이 되겠죠. 그러면 그냥 그 위에 크라운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저렇게 그 인트라보니 디펙트가 생긴 부분의 뼈만 살짝 제거해주고 거기서부터 3mm가 띄워진 위치에 그냥 크라운 마진을 설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루트의 표면을 조금 매끄럽게 이렇게 다듬어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이 술식에 대한 정확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CLP인데 적절히 타협했다고 해서 그냥 제가 그냥 컴프로마이즈 CLP라고 그냥 붙여봤습니다만 뭐 이게 뭐 명칭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이분이 또 파절편을 곱게 들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딩제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서브는 이게 블러드 그 살라베 컨트롤과 블러드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접착이 잘 안 됐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붙여드렸고요. 이후에 수술을 했습니다. 팔라탈 플랩만 열었고요. 그리고 이게 파절편으로부터 파절 마진으로부터 3mm를 떼진 않았고요. 적절하게 제가 마진을 놔도 되겠다 싶을 정도에서 3mm 떨어지는 정도로 약간의 골 삭제를 하고요. 잇몸도 약간 잘라낸 뒤에 저렇게 봉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10일을 경과됐을 때 팔라탈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해서 잇몸이 이렇게 아물었죠. 그 과정에서 여기 좌우의 이 스페이싱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는 레진 빌드업을 했고요. 그리고 엔도를 시행하고 이제 크라운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술 후에 형성된 잇몸 마진에 맞춰서 그렇게 패시브하게 크라운의 수복 마진을 결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 크라운을 장착해 주었습니다. 술전과
수술 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2년 경과됐을 때의 모습 보시면 팔라탈 쪽이 염증이 없이 상당히 안정적이죠. 4년이 경과됐을 때의 모습, 그리고 7년 경과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이 사이에 좀 개인적으로 많이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서 뭔가 이렇게 산 역류가 있고 그러면서 이쪽이 좀 이로전이 생겼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 잘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술식을 소개하면서 먼저 파절편을 붙여버렸기 때문에 이 수술 과정에 대한 이해가 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똑같은 비슷한 증례인데 그걸 미리 파절편을 붙이지 않은 그런 증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2개의 크라운이 돼 있었는데 아이 머리에 부딪히면서 크라운이 탈락하면서 11번 치아는 또 오블리크하게 팔라탈 쪽으로 서브로 파절되어서 왔습니다. 파절편을 제거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깊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발걸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보시면 이게 플랩을 열었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여기가 인트라보니 디펙트처럼 이 알베올라 본 크레스트 하반까지 파절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싹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한 거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이렇게 파절되어 있는 이 평평한 면을 약간 둥그스름하게 옐로우 버, 레진 팔리싱하는 버로 이렇게 깨끗하게 루트 형태대로 이렇게 팔리싱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힐링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게 이제 템포러리 크라운이고요. 한 번 정도 템포러리 크라운을 좀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잇몸 마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고 그 위에 이제 인상을 떠서 이제 크라운을 한 것이죠. 이게 최종적인 크라운의 모습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분은 장기적인 팔로우업 사진이 없긴 한데 이런 과정으로 이제 술식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술전 중간 그리고 이제 최종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팔라탈 쪽으로 깊게 파절된 것을 유지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괜찮을까? 결국은 이 루트 덴틴에 이 잇몸이 힐링이 되면서 이 치아와 잇몸의 이 정션, 덴토진지발 정션에 해당이 되겠죠. 우리가 그 디멘전을 우리가 바이올로지 위디스라고 하는데요. 과연 저기가 안정적일 것이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가 과연 건강할 것이냐? 그것은 건강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부분이 과거에 지금은 이제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 페리오프로스 치주보철 개념에서 레스토러티브 알베올라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치주 수술을 하고 나서 알베올라 본 크레스트로부터 최종 수복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힐링이 되면서 진지발 마진이 여기에 놓이게 될 텐데 그 진지발 마진까지의 높이 여기의 디멘전을 우리가 RAI라고 부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이미 많은 것들이 이제 안정적이라는 것이 이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주보철을 하는 이런 논문에서도 보시면 바로 이 RAI라는 그 Restorative Alveolar Interface에 대한 서지컬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런 논문들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알베올라 본 크레스트 상방을 이렇게 버로 이렇게 다듬습니다. 그렇게 해서 치유가 된 후에 나중에 그 위에 크라운을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수술을 위해서 플랩을 방리했을 때 이게 알베올라 본 크레스트 상방 부분을 이렇게 버로 이렇게 다듬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치주 보철을 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진지바의 건강을 위해서 그것이 이제 유익하다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바로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덴토진지발 정션 그것이 잘 형성된다는 것은 그렇게 입증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상악 치아가 구개측으로 치은연화로 깊이 오블리크하게 파절된 경우에 시행하면 상당히 좋은 수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악 전치부에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상악 소구치가 어떤 돌을 씹었거나 아니면은 치킨에 어떤 뼈를 씹어가지고 이렇게 커스프가 깨질 때 팔라탈 쪽으로 깊게 깨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증례에서 이 술식을 시행하면 자연치아를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제가 루트 플레이닝, 스케일링 앤 루트 플레이닝, 그 다음에 크라운 랭스닝, 그리고 서지컬 익스트루전, 그리고 조금 변형된 형태의 타협한 CLP 이 4가지 방법으로 어떤 발치의 기로에 있는 그런 상악 전치부를 유지하고 하는 그런 술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악 전치부의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이 심미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가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어떤 컴플리케이션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극복해내는 방법이 결코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자연치아를 한 번 더 유지하는 치료를 함으로써 그런 고민을 한 번 더 함으로써 그리고 이런 술식들을 통해서 자연치 수복물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치아가 나중에 더 결국 탈이 나서 발거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훨씬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런 증례들을 통해서 이렇게 발거하지 않고 자연치아를 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좀 유익한 강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